네. 자,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받아야 될 수사가 굉장히 많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내란죄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자, 일단 오늘 내린 헌재의 판단 그리고 또 증거 채택했던 부분들을 바라보면 이 내란죄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이 부분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결론이 크게 다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뭐 법원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헌재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증인들의 진술이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증인들 이제는 대통령이 파면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본인들이 공동 피고인으로 증인의 지위가 됐을 때 이제는 진술 거부권 행사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술 다 하고 차라리 나는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감형을 보이면서 받거나. 가벼운 처분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결론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박실장님. 뭐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은 헌재에서는 절차보다 실체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절차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너무 사건 자체는 너무 명징한 사건이어서 탄핵 심판, 내란 너무 명징한데 혹시 절차에서 형사재판에서 문제되지 않게 수사기관들이 잘 정말 준비해서 엄정한 처분을 받도록 단죄를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사실관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명징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자연인 윤석열이 됐기 때문에 물론 전 대통령 전 검찰총장이지만 좀 이분과 또 이분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연루인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 또 어제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인 손 씨가 유죄로 확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우리 최병 수사 무마 의혹, 이 부분들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바뀔까요? 당장은 저는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아, 왜 당장 그 기대 안 하세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러냐 하면은 지금의 검찰하고 과거의 검찰이 좀 다릅니다. 과거의 검찰은 뭐 소위 말하는 악독하다라는 평가는 지금에도 유효합니다만은 영리하다라는 데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검찰 영리하고 악독합니까? 아니요, 지금 검찰 영리하지 않습니다. 아, 영리하지 않아요? 과거의 검찰은 대단히 영리했습니다. 권력의 향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냄새를 즉각적으로 잘 맡고 뭔가 세상이 바뀐다라는 눈치를 맡으면 바로 태세 전환해가지고 반대 세력을 수사에 들어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검찰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영리하지 않고 오히려 좀 무기력함이 좀 느껴져요. 무기력함. 예, 지금의 검찰 수뇌부를 보면 물론 여기 내란에 어떤 연루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제가 생각하는 옛날의 검찰이었다면 중간 지휘부나 막 이런 사람들이 검찰총장 단체로 몰려가 가지고 위력을 행사해갖고 강제로 뭐 사퇴시키기라도 하면서 예, 이런 거에 대한 수사를 막 이어 나갔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의 검찰은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하루 안 지났기 무기력합니다. 때문에 왜 지켜보셔야 되는 거 왜 아니에요? 그러냐면은 너무 빨리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 물론 뭐 이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뭐 열심히 네.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유가 지금 검찰은 약간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공룡 같은 심정이에요. 참고로 김기현 변호사가 어떻게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기류파하게 좀 어떻게 하더라도 검찰이 뭔가 살아남거나 뭐 할 방법은 없다라는 어떤 무기력함이 좀 송 변호사님이 달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예. 검찰이 아마 서울고검에서 조속하게 재기수사 명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공범들이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렇죠.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었죠. 대법원에서 판결 나왔잖아요. 확정됐으니까 이제 공소시효 다시 진행합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사건을 계속 들고 있으면 당연히 오해를 받고 오해받아요. 비난을 받아요. 예. 그러면은 재기수사 명령을 하든가 아니면 항고를 기각하든가 빨리 결정해줘야 되는데 계속 들고 있을 리는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은 파면이 됐으니 검찰이 이것을 남의 손에 맡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남의 손이라면 아니 뭐 상설 특검을 임명한다든가 혹은 뭐 공수처? 개별 특검을 또 한다든가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아마 중앙지검에 돌려보내서 빨리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용 의원님. 저도 이거는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서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방금 우리 송 전 대변인, 그 송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특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정치권에서도 원하지 않을 것 같고 당사자들도 원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당사자는 건 검사도 얘기하는 것이고 음.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얘기를 하는 음. 건데요. 뭐 예를 들어 명태균 관련된 사건 이건 이미 벌써 진행 중이고 예. 이런 거는 좀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이제 그 자연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99%요. 아, 그 네. 99% 다시 재구속된다. 아니 가장 낮은 게 무기징역과 무기금고인 내란범에 대해서 어떻게 불구속 수사를 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99%라고 봅니다. 예. 그게 되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물론 기분 나쁘거나 복수나 이게 아닙니다. 중요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 수사해서 예. 이분이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막는 것도 임무예요. 음. 그리고 너무 중요 범죄이기 때문에 음. 예를 들어서 형량이 너무 높으면 음. 더 증거인멸하거나 도주의 욕구가 커지게 마련이잖아요. 예. 근데 이건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이에요. 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해야 되고 이제 탄핵 소추권이 형사소추에 대해서 면책되는 게 없어졌잖아요. 예.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여러 가지들이 예. 추가로 또 등등등 음. 해서 적극적인 수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전 다른 거 다 뭐 명태균 씨 관련 뭐든 다 빼고 일단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가 돼서 직권남용과 가치권 관련 범죄니까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규 변호사 어떻게 판단하세요? 재구속될 가능성 저도 99% 플러스. 마찬가지로 저는 뭐 구속은 거의 100% 아, 100%. 예상을 하는데 예. 시기의 문제겠죠. 그렇죠. 예. 지금 어디서 구속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건 지금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규현 판사의 재판부죠. 거기는 직권으로 당장 구속영장 발부해서 구속할 수가 찬성할 수도 있으니까요. 있고, 예. 예. 근데 뭐 본인이 구속 취소를 했으니 당장 할까 싶기는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다른 죄로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받는 방법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렇게 신속하게 예를 들면은 지금 대선 정구 도중에 이렇게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은 살짝 좀 듭니다. 그렇군요. 송 변호사님이 알쏭달쏭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공론장에서 예측을 할 때는 희망사항이나 개인의 뭐 추측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도 최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예상을 해보면은 일단은 윤 대통령이 현재 재판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바로 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말씀하셨지만은 현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다시 구속하려면은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됐든 도주의 우려가 됐든 그런 새로운 사유가 발견이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재판에 당분간 성실하게 출석하겠죠. 그리고 그 석방된 이후에 어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장에 찾아낼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이에요. 그러면은 별건으로 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얼마나 중대한 혐의가 나올지는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자,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때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관련된 직접 관련이 돼 있는 범죄여서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라는 논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경찰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의 청장과 공범. 김봉식 차장 관련돼서 서울청장 관련돼서 수사하다가 나왔다. 이 두 가지인데 법원은 일단 경찰에 관련된 범죄로 영장을 발부했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도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수사 권한이 있는 이거 하다가 내란죄 이게 성립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이미 어느 정도 사실관계들은 검찰이 그건 내란죄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 부분으로 충분히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훨씬 중한데 그 사건으로 한번 구속이 됐다가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으니 그 뒤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직권남용을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겠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돼서 집행이 될 때 서부지법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그 체포영장 집행이 될 때는 증거인멸 우려였는데 이번에 석방될 때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석방한 게 아니라 구속기간 계산 계산 잘못했다는 거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내란죄 수사권 그 문제 뭐 그거에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게 지적된 거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서 풀어진 건 아니니까.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 게 죄수 문제입니다.
이 뭐냐면은 직권남용이랑 내란 우두머리 범죄 사실을 보면 똑같아요. 예,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를 별개의 죄로 본다면 직권남용죄를 수사 또 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아 기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걸 똑같은 죄로 본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죄도 사실상 기소돼서 지금 재판 중인거나 마찬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수사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이 이거 이미 기소됐는데?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될 수도 있죠. 자, 오케이. 일단 뭐 법원의 판단, 또 검찰의 수사 방향 좀 지켜보시죠. 자, 미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 이제 사실상 오늘 오후부터 약간 조기 대선 체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선관위와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남을 갖기도 했고 이제 스케줄이 점점 나오고 6월 3일이 사실상 조기 대선이 아니냐, 아니면 5월 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 한덕수 대행이 언제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날짜가 확정이 되는 거죠? 저는 6월 3일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봐요. 확실합니까? 예, 왜냐하면은 일단 대통령이 거리되어서 치르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요일이 법정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보궐선거는 수요일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거리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2017년에 5월 9일 대선을 할 때도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에 가서 보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이 거리되어서 치르는 선거는 50일 전까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6월 3일까지 못 가고 그 전주 5월 마지막 주에 하려면은 월요일에 선거를 공고를 했을 때 날짜 계산 잘 해보시면 아마 늦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6월 3일이 거의 확실시된다. 거의 확실시된다. 예. 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거의 확실한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정리가 되어야 되고 당의 분열, 계파 갈등 문제도 좀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재용 의원님. 일단은 앞으로 한 2, 3주간 아니면 한 3주간은 저희가 경선을 치러야 되겠죠.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위 말하는 탄핵 찬성파, 잠룡들이 탄핵 많아요. 반대파. 숫자도 많고 많아요. 또 큰 틀에서는 탄핵을 찬성했고 탄핵을 반대했던 그 파들이 있긴 한데 저는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이 헌재 그 결정을 보고 탄핵을 반대했던 파가 득세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으로 대선을 치러서 대선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의구심도 높아졌을 겁니다. 예.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들을 보면은 결국에 그냥 그 강성 지지층에 기대해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예.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지지율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오세훈, 해봅니다. 한동훈, 유승민 전 대표는 빼셨습니다. 유승민 대표도 거기에 끼일 수가 있겠네요. 예.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 대변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적인 힘의 크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되시느냐, 여기에 아. 대해서는 당내에서 물음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가요? 저는 1월 달부터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은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구도는 계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치인과 탄핵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정치인 두 사람 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일관되게 전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그 사이에 껴서 어중간하게 좀 존재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뷰를 일관되게 말씀드려왔고 지금까지 관점을 바꿔야 될 만한 요소는 잘 발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누구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계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은 12월 3일 밤에 뭐 우리 국민들께서 대부분 다 보셨고,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탄핵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오신 분은 그 국회에서 가만히 앉아 계셨던 분. 그것도 뭐 국민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들으면서 지금 떠올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서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예. 오세훈 시장 측에 대해서 예. 어정쩡했다라고 비난하는 거로 들었습니다. 비난이라기보다는 돌려서 말했다. 그냥 둘이 싸움치려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의원님.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도가 지금 굉장히 저희한테는 불리한 지형으로 돼버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호소할 수 있는 분은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호소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바라보시는 김기현 변호사는.
저는 사실 이거 관점을 정당보다는 그냥 이제 최혜병 사건의 해결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예.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도 최혜병부터 해서 그 뒤에 이어졌던 수많은 그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하. 2년 전부터의 어떤 원죄로 인해서 지금 탄핵까지 초래했거든요.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박지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죠? 이분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홍정욱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분이 왜 거론되냐? 전광훈 목사가 민다더라. 그래서 김문수 장관은 경쟁력을 잃었다.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뭐 50대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50대가 누구냐 뭐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홍정욱 전 의원이 알고 보니 50대더라.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라는 건데 우리 이재용 의원님이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가능성이 없군요. 없죠. 없습니다. 제로. 제로. 박지원 의원은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그분 왜 그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가끔씩 그냥 뭐 가끔씩. 가끔씩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가끔이에요? 자주는 네. 아니고. 네. 뭐 존경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풍경을 아니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박지원 의원의 말씀은 사실상 자꾸 국민의힘과 전광훈 목사를 연상시키려는 그런 다분한 의도적인 큰 발언이라고 그림. 보여집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중진들이 정광훈 씨한테 가서 90도 인사하신 분 많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이틀 전에 확인했잖아요. 보궐선거 결과로. 교훈은 받으셨어요? 그럼요. 우리 송병호 아니, 대변인은 받으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수치를 말씀드리면 예. 부산에서요. 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40만 표가 넘게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 부산 18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들이 도합 17만 표 정도 이겼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물론 정당 공천이 아니지만 네. 부산교육감의 보수 후보는 11% 차이로 졌습니다. 아. 그 선거에 뭐 전한길 씨, 또 뭐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 가서 다 지원을 했는데 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에서 다 성적표 받아봤는데 예. 이거는 뭐 시험 문제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박 시장이? 예. 관심이 없으시군요. 좋은 얘기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 경청을 하고 그래서 계셨고. 제가 예, 김기현 들은 변호사. 얘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과연 예. 진짜로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홍준표 시장이 다음 주에 시장직을 내려놓고 대선 네. 출마 선언하실 그런 거고 제7 분들도 공화국.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뭐 오세훈 시장님이나 한동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랄까요? 그게 이제 과연 이 탄핵에 반대했거나 약간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후보들이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번 그 대선 주자 경선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힘을 쓸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은 의총 때 보면 탄핵 찬성 의원들 공론화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 여전히 기존의 어떤 관성처럼 탄핵 기각파가 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예. 이 사람들이 계속 그걸 놓지 않고 계속 가져간다고 했을 때 과연 진짜로 대통령을 노리고 이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실상 대선에 지고 나서 당권을 계속 가져가려는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당권이 더 목적이 크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관점이 많이 다른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지면요 당이고 당권이고 없어요. 민주당은 어차피 뭐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게 99% 확실하다고 보고 예. 그러면은 대선에서 패배한다는 거는 이재명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인데 과연 국민의힘이 온전할까요? 내란 동조당 프레임을 씌우면서 아마 계속 여러 가지 조사도 받고 수사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는 뭐 위헌정당 심판 이런 걸 제기할 가능성마저도 열려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마도 풍비박산이 날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인 자각을 하고 아하. 그런 뭐 내란 동조당 프레임이라든가 정당 해산 심판의 가능성으로부터 방파제 보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날 계엄의 밤 때 국회에 뛰어간 의원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거나 적어도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져서 의미 있는 투표를 했던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핍박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잘 모셔야죠. 저는 김기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럼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이 다시 득세하는 거 아니냐. 당에서. 그 우려 있어요, 저도.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후보는 대통령 후보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상당수의 우리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건 우리 경선 룰을 보더라도 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그 몇몇의 목소리는 음. 지금까지 오늘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 결정까지는 광장에서 그분들이 마치 모든 것을 대변한 것처럼 들렸었겠지만 음. 오늘 이후부터는 그것이 굉장히 급속도로 음. 영향력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경선 룰에 그게 반영이 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극우가 아닌 분들에 반영이 되면 경선 룰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 잠깐만 거기에서 한 가지 정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에서 예. 극우층이 아닌 분들은 잘못된 전제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극우층이 아주 극소수로 있다고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50대 50이 간다 하더라도 현재 룰이 또 이제 당원과 당원과 민주당 일반 지지층 여론조사, 뺀 여론조사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궁극에는 저희가 몇 차례 이제 경선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끝에 가서는 100% 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 얘기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이제 다음 주 초에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고 또 이미 한 달 전에 그 선거 캠프 사무실을 임대했다라는 보도도 있긴 한데 김기현 변호사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지? 저는 뭐 지금 당에서 뭐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없고 예, 예, 원래 당원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민주당에 대해서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 논하는 게 뭐 어떤 큰 실익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로 다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굳이 여기에 대해서 뭐 굳이 논평을 할 필요가 굳이 없을까요? 논평을 해주실 박 실장님. 그래도 비명계 아, 인사 중에서 그래도 용기를 내서 예 그래도 나오죠.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김동연 지사 예. 출마한다고 해요. 그럼 경기지사 사퇴를 이번에 안 그건 해도 되죠? 경선 끝난 다음까지이기 때문에 사퇴는 아.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래서 일단 무슨 권력을 잡거나 뭐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있은 다음에 그 김동연 김동연 지사 지사에게? 측근에게 측근에게 네, 지사가 직접- 아니고 측근에게 직접까지는 잘 못하고 최측근 정도. 예, 측근이라면 그럼 A급인가 B급인가요? S급이죠. S급 인사에게. S급이죠. 오케이. S급 김동연 지사 인사에게 S급 인사에게. S급 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자, 김동연 지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네.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김동연 지사한테 물어봤었대요. 그랬더니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그러니까 뭐 기대서 대선을 준비하고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정치 개혁에 뭐 이건 경선에 이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개혁 목소리를 계속 내기 위해서라도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게 한 일주일 전쯤 얘긴데 예.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매주 체크하는 건 아니라서. 예. 김동연 지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응원하겠다고요. 저 오세훈 시장 말고요. 아니 민주당 경선 내에서는 갑자기. 경선 내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예. 김경수 지사, 예.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도 출마나 이런 것들의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김경수 직접 확인은 지사도 못했지만. 곧 의사가 있다라는 게 지금 예. 언론에 좀 취재가 된 상태인데. 아니 근데 네. 민주당에 아직도 비명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선거법 2심 무죄 이후에 네. 비명계 주자들이 좀 뭔가 에너지를 좀 잃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진단도 있어서 김기현 변호사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하신 겁니까? 저는 사실 당 내 그런 것들 잘 모릅니다. 사실. 예,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모른다. 예, 정보 같은 것이 사실 그렇게 없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뭐 민주당에 대해서 뭐 일극 체제가 아니냐, 뭐 비명이 있기는 하냐, 뭐 심지어 심한 분들은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있어요?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예. 그냥 약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경쟁력을 자기가 갈고 닦아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뭐 그렇게 이 사람이 과연 대통령을 잘할 수 있을 사람일까, 대통령감일까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로 모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과거에는 옛날에는 뭐 문재인 뭐 이정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뭐 지금은 사실 다른 비명계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경쟁력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아직도 비명계가 있느냐는 얘기는 제 말이 아니고 예.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기자들에게. 예.
아 이건 이제 당이 잘 통합되어 있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도 저는 이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제 전현희 의원에게도 제가 몇 차례 강조해서 물어봤는데 예. 예를 들어서 최상목 뭐 제가 최상목 부총리를 뭐 개인적으로 알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그렇게 너무 강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또 부분들을 탄핵하면 그런 부분들을 당내에서도 뭐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안정감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통합을 얘기했잖아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예. 통합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다 무조건 자르고 보겠다. 이건 통합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계엄을 한 대통령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적폐청산이 또 나올 텐데 저는 모든 이 정치적 메시지는 작용 반작용이 있다고 봐요. 예. 지금은 가장 큰 게 우리 사회 문제가 상대에 대한 분노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핀셋 청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오늘 또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지금 우리 근현대사의 두 번의 대통령의 탄핵이 된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일지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짧게 각자 한 15초씩 말씀 주시죠. 이재영 의원님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오늘의 이 결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회복하고 헌정 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예.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정문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헌법은 테두리를 정해줄 수는 있어도 내용물을 채워주질 못해요. 예. 결국에는 정치가 복원되어야지 그 내용물이 충실해지고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저희처럼 방송에서 공론장에서 말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그 책무를 굉장히 무겁게 여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우리가 이제 일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통합 뭐 이렇게 하지만 진짜 통합을 못했던 이유는 진짜 청산을 해야 될 것들을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걸 놔뒀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이었던 마무리? 남상권 변호사님이 그 특검법을 보고 이거는 뭐 정치를 다 죽이고 막 이런 법이 아니고 사회를 정화하고 나쁜 것을 정화하는 법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청산할 것은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탄핵 선고 특집 네 분과 말씀 나눴는데요.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송영원 전 대변인, 김기현 변호사, 이재영, 강동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박성태 실장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